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원투펀치의 TMF 투머치 풋볼 그 두 번째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김현민 기자님과 이 투머치라는 단어가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아요. 좀 투머치 하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투머치가 좀 지나친 거보다는 좀 매우 지나치게 유익하신 분이 아니냐. 저는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봐주셔서. 김현민 기자님은 이제 어려서부터 좀 말은 많으셨죠, 원래. 제가 평상시에는 말이 좀 없거든요. 아예 안 하는데 주제가 잡히면 말이 많아져. 항상 제가 평소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방언이 터지는. 어쨌든 그 말이 많은데 그 많은 말들의 상당 부분이 다 유익하기 때문에 점점 더 투머치 오히려 해지실수록 저희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 프리미어리그 시즌 초반에 정말 지난 시즌 1, 2위를 다투던 팀들 간의 빅매치를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김현민 기자님의 분석은 그 어디서도 또 볼 수 없는 아주 양질의 분석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안 지나고는 상관이 없고 이 경기는 정말 비기스트 매치였기 때문에 반드시 김현민 기자님의 분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이었는데 두 팀 모두가 일단 부상자들 그리고 공백 때문에 좀 안타까운 라인업으로 출발은 했어요. 물론 뭐 아스널 같은 경우는 마르티넬리가 부상해서 각 복귀해서 이제 벤치에는 있었지만 정말 진짜 다행. 저는 둘 다 빠지면은 정말 다행. 원래 마르티넬리도 빠진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그래서 둘 다 빠지면은 이 경기 저는 그냥 맨시티가 이긴다라고 봤었거든요. 왜냐면은 아스널의 주 공격 루트가 좌우로 벌려서 거기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거는 게 주 공격 루트잖아요. 근데 마르티넬리와 사카 둘 다 빠지면은 진짜 아이솔레이션을 걸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전반전이 좀 답답했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마르티넬리가 복귀했지만 사카가 주중 그 랑스하고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원래 그 사카가 철광으로 유명했잖아요. 연속 출전 기록도 종료가 됐어요. 87경기 현역 선수는 최다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카가 내가 그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 나이지리아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뭐 사카가 결장을 했고요. 또 이제 맨시티는 케빈 더브라이너는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가운데 이제 로드리는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장을 하게 된 거였죠. 로드리 선수의 그 초크슬램, 목을 공격하는 이 초크슬램이 이른바 나비 효과가 상당히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도리어 라이프치히한테는 악재가 됐었죠. 쉬다 온 로드리 너무 무섭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을 장악해버리던데요. 그나마 오펜다가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어서 망정이었지. 하지만 결국 1대3으로 패했잖아요. 어쨌건 뭐 이 경기에 양 팀의 포메이션을 놓고 보면요. 양 팀 다 4-3-3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베실바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로드리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이전에 뭐 뉴캐슬전, 울버햄튼전도 보면은 로드리 선수가 사실 하는 역할이 비단 수비형 뭐 미드필더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빠져 있을 때는 로드리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로드리 플러스 케빈 더브라이너 역할까지도 로드리가 그냥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드리의 공백 상황에서 볼 줄기를 후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관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마 고심이 많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로드리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갑자기 중거리 슈팅에 눈을 떠가지고 그거 너무 무서워. 그거 너무 무서워. 최근엔 거의 토니 크로스처럼 깔아서도 넣고 막 이러거든요. 게다가 로드리 선수의 그 정말 중거리포가 꼭 필요할 때 터지죠. 그러니까요. 그 공백도 있었고 또 이제 베실바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악재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스널 같은 경우는 사카가 없다 보니까 제수스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제 그 은케티아가 중앙 공격수로 나섰는데요. 이 경기가 전반전 무득점이었거든요. 사실 양 팀의 경기는 골이 매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4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전반전 무득점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대 0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됐을 경우에는 11년 전에도 아스날이 이겼다. 그리고 당시에 득점자가 바로 저 사람이죠. 아르테타 감독이었죠. 선수 시절에. 심지어 더 흥미로운 게 득점 시간도 비슷해요. 그런가요? 그랬나요? 그 아르테타가 86분 01초에 골을 넣었고요. 그것도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중거리 슈팅. 4초 차이야? 그거는 이제 그 아르테타가 가로채에서 직접 그래서 몰고 가서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마르티넬리는 85분 57초에 왼쪽 지역에서 이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훈 하나는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과는 꾸역꾸역 잘 버텨서 저 정도 시간까지 버틸 수 있으면
이제 상대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경기 전체적인 기록을 놓고 보면은 다소 지지부진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전은 특히 그 다비드 라야 골키퍼 때문에 계속 철렁철렁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슈팅 숫자도 아스날이 12회 그리고 맨시티 4회. 맨시티가 너무 적었죠. 전체 경기에서 맨시티가 이 정도로 슈팅이 적었던 경기는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문 걸 넘어서 역사적인 경기인데요. 그런가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 아스날 2번, 맨시티 1번. 그리고 점유율도 49대 51. 그러니까 양쪽 다 조금 탐색전을 많이 펼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맨시티가 슈팅 4회는 2010년 4월 이래로 최소 슈팅. 그러면은 정말 역사적이네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에 최소 슈팅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스널 같은 경우는 아르테타 감독 밑에서 홈에서 경기당 9.8회의 슈팅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전체 팀이에요. 맨시티가 아닌 전체 팀 네. 상대로도 9.8회는 허용을 했었는데 맨시티한테 4회 허용했다? 이거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스날의 압박 그리고 이제 내려앉았을 때도 상당히 컴팩트하게 아주 꾸역꾸역 잘 막았다. 네. 여기에 그리고 라야 선수 때문에 좀 철렁한 장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넘어갔다. 네.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살리바 선수라든가 또 데클란 라이스 선수 공헌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스날 수비가 빛을 본 이유는 압박을 정말 강도 높게 잘했어요. 사실 토트넘전도 아스널이 압박 정말 좋았었잖아요. 잘했었죠. 예. 예, 예. 압박이 좋았는데 이제 조금은 미스들이 나오면서 실점을 한 개 컸었던 거였는데요. 볼이 가면은 막 3명씩 에어싸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라이스를 홀딩으로 안 세우고 라이스를 메잘라로 많이 세우잖아요. 특히 네. 이 경기 조르지뉴를 홀딩에 세우면서 라이스를 메잘라로 배치를 시키면서 아예 앞에서부터 찍어 누르게 하는 것들이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경기가 사실 그러니까 아스널이 체력적으로 더 힘든 경기였어요. 그럼요. 왜냐면 아스널은 랑스하고의 경기에서 베스트 11을 다 가동했다가 그러다 이제 사카 부상 사태도 발생을 하고 한 거였는데 반면에 이제 그 맨시티는 그래도 로테이션을 좀 돌렸었거든요. 네. 거기다 뭐 쉬다운 로드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리어 활동량에서도 일단은 그 뛴 거리에서 아스널이 112.1km로 맨시티보다 2km를 더 뛰기도 했고요. 네,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그 경기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아스날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아스날 선수들의 활동량이나 페이스가 맨시티보다 오히려 좀 더 좋게 느껴졌던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전력 질주에서도 아스날이 129회 그리고 맨시티는 110회. 그러니까 아스날 선수들이 더 많이 뛰고 더 빨리 움직였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구역별 점유율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 이제 맨시티 진영 수비 진영에서의 30%, 반면 아스널 수비 진영은 24.1%. 이거는 이제 맨시티가 뒤에서 많이 볼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아스널이 거기서부터 많이 찍어 눌렀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또 이제 하이 턴오버는 이제 그 공격 진영에서 이제 상대 미스를 유발해서 공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아스널이 6대 3으로 맨시티한테 2배 더 많이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스널 수비가 빛을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네, 저 장면. 네. 사실 4분경에 실점할 뻔했거든요. 코너킥에서 이제 그바르디올이 컸습니다. 왼발 슈팅 가져간 거를 라이스가 바로 골라인 바로 앞에서 걷어냈죠, 헤딩으로. 저때 만약에 실점했더라면은 아스날은 경기 아마 망쳤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단순히 그걸 넘어서 뭐 패스 성공률도 90%였고 볼 경합 승리도 4회, 소유권 획득도 4회, 태클 3회, 가로채기 3회, 네.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2회를 기록했어요. 라이스 선수가 상대 로드리 선수가 없는 와중에 라이스 선수가 거의 만능 선수로서의 위용을 또 뽐냈던 경기예요. 네. 혼란을 살리바가 꽁꽁 묶은 것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리바가 이 경기에서 볼 경합 승률 100%.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 97%. 살리바 선수 아스날의 김민재인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파울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고요. 살리바는 정말 깔끔한 수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살리바는 태클을 거의 하진 않거든요. 근데 드리블 돌파 허용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번 시즌 현재까지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살리바는. 그런데 저 마지막 표현이 좀 재밌어요. 네. 지갑, 열쇠, 전화기, 에링 홀란. 네. 무슨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지갑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 놓았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상대를 완전히 묶었을 때 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다. 너는 내 소나기 안에 있다. 이런 그렇죠. 식의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갑, 열쇠, 폰을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그러니까 홀란드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소지품과도 같이
살리바 선수가 완전히 제어를 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BC 이주희 팀의 라이스와 살리바가 동시에 선정이 됐죠.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사실 전반전과 후반전이 조금 차이가 크게 났었거든요. 전반전은 그래도 맨시티가 조금 더 주도적이긴 했어요. 맨시티한테도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점유율도 맨시티가 55대 45로 앞섰고 슈팅 숫자는 물론 뭐 아스날이 더 많긴 했지만요. 그 유효 슈팅도 맨시티가 하나를 기록한 반면에 뭐 아스날은 하나도 없었고 사실 라이스가 골라인에서 걷어낸 거 그건 유효 슈팅으로 표기가 안 되거든요. 네. 슈팅 차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반전은 도리어 이제 아스날이 주도를 했습니다. 점유율도 53대 47이었고 무엇보다도 슈팅 숫자가 7대1. 저기서 결국은 승부가 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맨시티가 슈팅 4회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슈팅이 55분경이었어요. 네. 그 후에는 슈팅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주 저조한 흐름 속에서 맨시티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패하는 그런 경기가 되는데 아스날은 역시 마르티넬리 선수가 꽤 컸죠. 네, 저는 꽤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전 그 아스날의 부진 이유는 트로사르와 은케티아의 부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제수스한테 거의 의존을 했어요, 전반전은. 그래서 62.9%를 오른쪽에서 하고 왼쪽은 19.6%, 중앙도 17.5%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패스맵을 놓고 보더라도 은케티아는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그리고 와도 그냥 바로 소유권 내주더라고요. 은케티아는 그렇죠. 압박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압박으로서의 효용성은 있었거든요. 네, 압박용 스트라이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터치가 자꾸 튀어서 기회들을 좀 살리지 못했고 트로사르가 영 폼이 안 좋더라고 이 경기에서. 트로사르 선수의 최대 장점은 재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 재간둥이 같은 선수인데 트로사르 선수가 재간둥이라면 마르티넬리 선수는 좀 과격한 돌파를 그렇죠. 즐기는 선수 아닙니까? 예. 우악스럽게. 예. 저는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그런 선수가 사실은 맨시티에게는 좀 더 제격이 아니냐. 실제 마르티넬리가 빅게임 킬러잖아요. 그렇죠. 큰 경기마다 골을 종종 넣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반전 아스널이 살아난 이유는 결국 교체 카드 적중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뭐 트로사르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전반전과 동시에 이제 교체 아웃됐고 아마 아르테타 감독이 이렇게 빨리 넣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마르티넬리를. 그렇죠. 예, 왜냐면 예. 부상 복귀 전이니까 예. 그래도 마르티넬리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마르티넬리가 조금은 경기 측면 공격을 좀 이끌어줬죠. 아스널의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다시금 살아나게 해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75분경에 토미야스하고 하베르츠하고 파티를 넣었는데 이 교체 카드들도 다 통했죠. 네, 마지막 골 장면에서 모든 선수가 연관이 되는. 실제 이 골 장면에서 이게 MOTD에서 나온 건데 파티가 이제 롱패스를 하려고 할 때 마르티넬리가 벌려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하베르츠하고 그리고 이제 토미야스가 있는 건데 롱패스를 토미야스가 헤딩으로 떨궈줬고 여기서 이제 그 하베르츠가 백패스를 준 거를 마르티넬리가 중거리 슈팅 때린 게 이제 아케 얼굴 맞고 들어갔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MOTD에서는 이걸 조금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워커가 너무 마르티넬리를 프리로 놔뒀다. 네, 너무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죠. 네.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의 기록을 비교를 하더라도 트로사르가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트로사르는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마르티넬리는 두 번의 슈팅이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고요. 또 이제 이게 기록이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리블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시킨 걸로 봤었거든요. 네. 2회에서 1회로 바뀐 거긴 한데 어쨌건 간에 그 트로사르는 드리블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아스날 측면은 사실 드리블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트로사르가 패스 성공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이게 100%가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격수는 얼마나 위협적으로 찔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또 큰 차이가 트로사르는 중앙으로 오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없는데 마르티넬리는 크로스를 2회를 시도를 한 거죠. 물론 네.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이 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상대의 공격 수비폭을 넓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저런 플레이를 자꾸 해줘야만이 네. 변수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예. 맨시티 수비가 이제 혼란에 빠지면서 변수를 발생시키는 데에는 트로사르 선수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마르티넬리 네.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좀 더 적합한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라운드 볼 경합도 트로사르는 딱 한 번, 그것도 성공하지 못한 데 반해 마르티넬리는 물론 성공 2번이지만은 6번 시도한 거 이것도 계속 어쨌건 간에 경합을 붙어줬다는 얘기인 거니까 마르티넬리가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트로사르 선수가 축구를 못한다거나
효용성이 없는 선수라는 얘기는 예,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네. 보진 않습니다. 그가 사카가 있을 때 반대편에는 트로사르 접고 들어오는 선수가 거기서 이제 골도 넣고 거기서 이제 찬스 메이킹도 하고 이런 선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트로사르 선수가 더 잘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스날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맨시티의 페인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초크슬램이라니까요. 로드리의 공백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드리가 이제 맨시티에 온 이래로 선발 출전하지 않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가 7경기거든요. 이 중에 4패를 당했습니다. 네. 사우스햄튼한테 지고 토트넘한테 지고 브렌트포드한테 지고 울버햄튼한테 지고 저 팀들이 뭐 엄청 뭐 토트넘이 끼어 있긴 하지만 엄청 다 상위권 팀들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아스날. 네. 그러면서 60%가 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중계했지만 얼마 전에는 뉴캐슬한테도 졌죠. 네. 그건 이제 리그컵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표기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가 맨시티에서 하는 역할, 비중, 그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복합적인 다양한 기능이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거의 맨시티의 본체와도 같은 선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로드리를 가장 혹사시키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빼잖아요. 로드리만큼은. 그래서 지난번에 초크슬램 나왔을 때 창조 휴식 아니냐. 저도 농담으로 그 얘기했었어요. 입중계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로드리가 출전한 경기와 출전하지 않은 경기의 기록 비교인 거거든요. 예, 이게 근데 아스날전 이전에 나왔던 기록이에요. 네. 144경기 승률도 74.3%, 그리고 또 이제 패배 확률 13.2%, 그리고 경기당 득점은 2.5골, 그리고 경기당 실점은 0.8골인데 없을 때는 15경기에서 이게 승리 확률이 60%인데 이번에 패하면서 57%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패배 확률은 얼마로 올랐죠? 패배 확률은 이제 그 37%까지 올랐고요. 맨시티 수준에서 37%의 패배율이라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당 득점도 2.1골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득점도 떨어지고 실점은 늘어나고. 네. 이게 바로 이제 로드리가 포백을 보호하는 수비적인 역할도 하면서 또 이제 패스를 후방에서 뿌려주는 역할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로드리 정도 수준의 선수가 빠졌을 때 대체제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실바가 내려가서 뛰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히트맵 보시면은 이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이게 스톤스를 투입하면서 벨실바를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스톤스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전반전은 그냥 여기였어요. 거의 뭐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뛰었었죠. 네. 그러니까 벨실바가 내려와서 뛰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단 위에서 공급도 안 되고 벨실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벨실바가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네. 미드필더들이. 그러니까 맨시티가 평소보다는 좀 소극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로드리가 있었으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또 벨시바도 위에서 조금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제 더브라이너와 귄도안의 공백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브라이너 선수는 당연한데 이 바르셀로나 팬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귄도안 공백이 그렇게 큽니까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역할을 조금 다르게 맞아요. 맡고 있으니까요. 네. 그냥 맨시티에서는 사실 그 귄도안 선수가 4-1-4-1이나 아니면 3-2-4-1에 그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더브라이너와 함께 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의 귄도안이 박스 타격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거의 뭐 두 자릿수 골을, 그것도 중요 순간마다, 지난 시즌은 사실 결승전 골 다 귄도안이 넣었었거든요. 클러치 슈터임과 동시에 맨시티의 미들라이커죠. 예, 거기다가 혼란한테 가장 맞는 맨시티 선수가 바로 더브라이너와 귄도안이었어요. 맞아요. 이 둘은 직선적인 패스가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반면에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직선적인 패스들을 해주지 않아요. 다들 보면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유형이에요. 벨실바, 포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결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더브라이너와 귄도안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또 안 좋은 귀결은 홀란 선수가
완전히 겉돈다. 그렇죠. 네. 훌리안 알바레스가 이번 시즌 전 맨시티에서 로드리와 함께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훌리안 알바레스가 개인이 잘하는 것과 별개로 훌란과의 궁합은 아직까지는 조금 완벽하지 그렇게 않다. 찔러주는 패스를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공격수니까요. 네. 훌란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른 속도로 치고 갈 때 거기에 찔러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더브라이너처럼 측면으로 빠져서 날카로운 대각선 크로스를 네, 넘기든지. 보내주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아니면 김도환 선수처럼 조금 더 근접한 상황에서 네. 찔러주든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로드리 퇴장 이후 혼란이 2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예, 뭐 라이프치히전도 무득점이었지만은 평점은 그래도 높잖아요. 로드리랑 같이 뛰었을 때 평점은 다 높아요. 네. 울버햄튼전 평점 6점대, 이번 경기도 평점 6점대. 네, 그러니까 경기의 연관 자체가 좀 적어지니까 네. 네, 평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코멘트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뭐 퇴장 나왔어야죠. 사실 그 외대고루한테 백태클 들어간 거 이거 하나로도 퇴장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실제 비디오 판독까지 들어갔잖아요. 비디오 판독실에서는 아마도 이게 볼을 향한 경합이어서 아무리 발이 높게 들어갔어도 레드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레드감이라고 보긴 하지만은 뭐 그러니까 레드를 주지 않은 이유는 그거라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에 라이스한테 다시 백태클 들어갔거든요. 경고 누적 퇴장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심판이 그냥 넘어갔죠. 근자의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좀 그랬지만 네. 최근에 그 EPL 심판들 아. VAR까지 포함해서 토트넘전 진짜 네. 예술이었어.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 하여튼 저 여기 아스날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러면서 이제 코바치치는 퇴장을 당했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BBC랑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코바치치가 아직 경기장에 있는 게 럭키라고 생각하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피터 슈마이케 뭐 과거에 뭐 맨유에서 레전드였죠. 네. 펩은 지금 당장 코바치치를 빼는 게 좋을 것이다. 안 그러면 10명이서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저도 바로 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번째 태클 나왔을 때 게리 네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대체 그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그는 이미 아웃됐어야 돼. 그러면서 코바치치의 광기다. Madness. 예, 광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맨시티가 리그에서 2연패를 당한 거는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맨시티에게 2연패는 낯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팰리스하고 레스터한테 12월에 당했었는데 이때 이제 박싱데이여서 바쁘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또 좀 상황이 달랐네요. 예, 그렇죠. 반면에 이제 아스날은 기분 좋은 기록을 냈죠. 예, 이게 그 아르테타 감독 부임하고 나서 이제 맨시티하고의 기록인 건데 그동안은 컵대회에서만 이겼어요. 그러니까 FA컵에서 한 번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리했는데 리그에서는 전부 다 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승 8패를 기록을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아스널이 첫 승을 거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왜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6년에 부임했잖아요. 그렇죠. 네. 2015년 이후 맨시티한테 첫 승을 거둔 거고요.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디펜딩 챔피언한테 승리를 거둔 거라고요. 아스날이요? 예. 아스날 암흑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좋았을 때 아스날 같으면 뭐 디펜딩 챔피언 이겼죠. 근데 지난 시즌도 어쨌건 그러니까. 하긴 맨시티한테 리그에서 계속 졌으니까. 암흑기. 예. 근데 어쨌건 네. 아스날도 맨시티한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 아스널 네. 두 북런던 팀이 승점 동률 그리고 골득실도 10골 플러스 10골로 동률. 다득점이 딸리네. 예, 그러니까 토트넘이 18골 그리고 아스날이 16골로 1, 2위인데요. 8라운드 기준으로 1부 리그에서 북런던 팀이 1, 2위인 게 프리미어리그 시대보다도 더 이전인 198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984년이면 제가 중학생 때예요. 네, 저는 초등학생 때입니다. 축구 토트넘에 아마 글렌 호들 선수나 그렇죠. 오시 아르딜레스 선수가 있을 그렇죠. 그런 시절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다득점이 왜 뒤지지 그런데 참. 자, 어쨌든 아스날로서는 정말 역사적인 아주 기념비적인 1승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아스날도 좀 악재들은 좀 쌓이고는 있어요, 사실. 예, 트로사르 선수가 아무리 뭐 이 경기에 조금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이 됐고요. 네. 거기다 이제 살리바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발가락 부상이 있었대요. 어, 있는 상태에서 이 경기에 선발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투혼의 정말 그거 퍼포먼스. 정말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발 부상 때문에 이번 프랑스 대표팀에서 명단 제외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A매치 기간 걸린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선수층에 아스날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 로드리 선수가 없는 맨체스터 시티 팬분들도 뭐 굉장한 전력 공백을 느끼셨겠지만 어쨌든 아스날도 문제가 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정말 큰 경기를 잡았는데 앞으로의 A매치 기간 이후의 일정들도 아스날도 좀 사실 부담이 약간 되긴 해요. 네. 지금 또 챔피언스 리그를 그렇죠. 모처럼 지금 또 병행하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심지어 랑스한테 역전패를 당했으니까요. 그조가 약간 이상해질 조짐이 지금 매우 좀 보이고 매우 있죠. 커졌죠 지금. 아스날이 뭐 그 조에서는 전력이 가장 강한 팀이긴 한데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약간 좀 복잡한 조가 될 확률이 일단은 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스날 입장에서도 지금 저순위를 유지하면서 또 챔피언스리그 병행하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나 어쨌든 맨시티를 넘었다는 거는 아스날이 향후에 모든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자신감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큰 발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우승 경쟁을 할 때도 조금은 힘이 되지 않을까. 지난 시즌처럼 맨시티하고의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결국은 그렇죠. 우승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기에 또 맞대결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전반기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좀 더 나름 쫄지 않고 이제는 경기를 충분히 이제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로드리 선수는 반성문을 좀 썼을까요? 반성문 썼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그 장면이 조금 너무 좀 약간 오바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울버햄튼한테도 패하고. 네. 황희찬 선수에게는 뭐 좋은 일이 됐지만. 그랬죠. 네. 어찌됐건 그 맨체스터 시티도 뭔가 무적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난 시즌 이제 트래블을 하면서 정말 무적의 팀 같은 인상이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맨시티도 총알을 피해가진 못한다. 뭐 이제 이런 무적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시즌이 더더욱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민 기자님과 정말 자세하게 살펴본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 프리미어리그 시즌 초반부에 정말로 컸던 아주 비기스트 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들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또 TMF 투머치 풋볼 시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